2020년도 1학기 호서대학교 부동산과 생활경제 제1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10년 넘도록 논란이 되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조짐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조합원 한 명이 내야 할 세금이 무려 8억 원에 달하는 곳까지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효선 기자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논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10여 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하게 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비와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을 빼고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먼저 과세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됐고 그동안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이후 재초안 부활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거둘 부담금을 어떻게 쓸지 입법 예고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셈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관건은 역시 환수 금액입니다. 2년 전 국토부의 계산 결과를 보면 강남권의 부담금은 평균 4억 3,900만 원, 최고 8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환수 금액도 2년 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1주택자, 장기 거주자에게도 예외 없이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주택자든 장기 보유자든 그런 건 구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 이익이 더 큰 걸로 보기 때문에. 정부는 환수금을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환수 금액이 한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거나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될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이 개발 진행에 대한 억제제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둔화되거나 혹은 재건축 사업을 뒤로 미루는 사업장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입 1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장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서울 강남 4구에 더 큰 타격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0여 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도 억대 부담금을 내야 하다 보니 내놓으라는 대단지들은 근심이 더 깊은데요. 조합원들의 복잡한 셈법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최고 50%에 달하는 누진 부과율입니다. 초과이익이 1억 원이면 1인당 1,600만 원이 부과되지만 3억 원 이상일 경우 1억 1,500만 원, 8억 원 이상은 3억 6,500만 원으로 환수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가 높은 강남권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들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먼저 반포 3주구와 신반포 21차 등 최근 열띤 수주전을 치른 단지들은 일단 차질 없이 사업 진행의 속도를 올리면서도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화 설계와 최고급 마감재는 물론이고 스카이라운지 등 편의시설을 뛰어넘는 랜드마크적 시설 등 단지 고급화를 위해 더 많은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를 줄였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단지의 희소성과 고급화를 높이고 이후의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분양 수입을 키우는 중소형대의 일반 분양을 줄여서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사업 속도를 조절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인 만큼 이를 최대한 반영한 시점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3, 4억은 나오지 않겠느냐. 부담이 가겠죠. 길을 늦추는 거죠, 자꾸만. 초과이익 환수금 때문에 길을 늦출 수밖에 없겠죠. 올해도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뭔가 공시지가 오른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상금 없으신 분들은 사고 나가야죠. 재초안 부담으로 시공사 본계획을 연기했던 대치상용 2차 아파트와 추진위원장 재선출에 나서는 개포 6, 7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첨예한 이슈들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더딘 잠실주공 5단지와 음마 아파트 등도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재건축 투기 수요를 틀어잡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서울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시장의 강남 불패 신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선거도 압승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밀어붙이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대책이라든가 부장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줄이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서민 부담 자체가 더 가중될 우려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력한 정부의 기조 속 실제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 조합단지의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뉴스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 제도가 유예됐었고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이 됐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작년 12월 27일 날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죠. 원래 재건축 부담금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연립에서 위헌 소송을 내게 되면서 판결이 보류가 됐었는데 이제 합헌 판결이 나면서 올 하반기에 한남연립 그리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두산연립부터 본격적으로 부담금을 진수할. 자,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사업이 뭔지 정의를 해보면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는 이 정비사업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키워드가 저소득이에요.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이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불량하게 된 경우에 이러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주택도 열악한 경우 이것을 개선해서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죠. 자, 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거의 유사하지만 사업 전 단계의 주거 환경이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달동네라고 부르는 지역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공급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뭐 신림동이나 미아리 뭐 이런 지역들, 이런 데들이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과거에 이 지역들은 불량 무허가 주택들이 많이 있던 지역들이에요. 거기를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거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여기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도 있지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재개발 사업도 있어서 법의 개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건축 사업은 과거의 재개발과 다르게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요.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개발된 주거지의 경우에 이런 거죠. 그런데 오래돼서 건축물을 지은 지가.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따가 뒷부분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잠실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초고층 아파트로 바뀐 사례들이 해당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에서 정비사업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말 그대로 특례죠, 특례. 그래서 이 법은 기존에 있던 법과 다르게 소규모 주택이나 빈집, 우리가 얘기하는 빈집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집으로 인한 주거 환경의 노후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돼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에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은 말 그대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해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이야기하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은 앞에서 봤던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지만 소규모로 있는 지역을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협소하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 이러한 집주인이 2명 이상 모여서 합의체를 만든 다음에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법에서 이 사업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었는데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넘어온 거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도 조합을 결성하지만 앞에서 나온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는 규모가 협소하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소규모로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세대 미만 소규모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 사업으로 이것도 조합을 결성할 수 있죠. 이렇게 법이 나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외에 주택법상의 주거정비 사업의 유형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리모델링은 과거에
재건축이라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 주택법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온 것처럼 도정법으로 넘어온 것처럼 현재는 주택법상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모델링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표적인 주거정비 사업의 유형이죠. 주택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여지는 이 재개발 사업 시행 후의 결과와 재건축 사업 시행 후의 결과를 보시면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사전이 다릅니다.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주거 정비 기반 시설이 어때요?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도 꼬불꼬불하고 집들도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없죠. 이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고층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길이 정비가 되는 거죠. 넓게 공원도 들어오고.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앞에서 보셨던 재개발 사업과 결과는 같아요. 고층의 아파트, 양호한 주거 환경이 공급되는 것 같은데 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그랬어요? 열악했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양호하다. 왜냐하면 보통 재건축 사업은 저층의 아파트, 계획적으로 개발된 저층의 연립이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이 주택들이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불량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하나예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뭐예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했냐 양호했냐 이 차이가 있겠죠. 요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나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자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군수나 LH 그리고 건설업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 조합 외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얼마?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다른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대형 건설사와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조합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공동으로 갔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이렇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세입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의 15% 이하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80% 이하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상가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마찬가지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아까 재개발과 같이 조합이 시행하거나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시장이나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과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재건축 사업의 부작용, 우리 시장에서 과열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양호한 건축물을 무조건 파괴하는 경우에 사회적 비용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현재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야지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얘는 기존에 있던 주택이 시공연한이 30년 넘어야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리모델링은 15년이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요거 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한동안 재건축 사업의 연한이 40년이었는데 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년으로 줄여졌죠. 그래서 지금은 30년이 넘으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고, 리모델링은 시공된 지 15년이 넘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해서 시도지사가 이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추진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단지 내 각 동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단지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75%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제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또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75% 이상의 동의를 하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반대했던 25%는 분담금이 부담이 돼서 동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재산을 사겠다. 그래서 현 시세대로 이 건물 소유권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이걸 허물죠. 이것을 허물면 이렇게 얘를 허물면 자, 얘를 허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종전자산은 토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현물을 공급하고 현물을 공급하면 기존에 있던 이 재건축, 재개발 또는 조합원 세대의 아파트는 그대로 이 토지 위에 올라가고 나머지 신규로 들어오는 일반 분양 세대가 내는 이 아파트 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토지는 조합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돈은 일반 분양을 하는 새로 들어오는 일반 분양 주택 구입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지분의 양도를 통해서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가 재건축 재개발이다. 그래서 자, 똑같은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 여분의 용적률이 100%가 남았는지 50%가 남았는지 200%가 남았는지에 따라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조합원 세대를 뺀 나머지 일반 분양 세대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합이 토지를 대고 일반 분양 세대에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구조가 재개발 재건축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개발이익이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개발 전의 가치와 개발 후의 가치, 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은 토지를 공급하는, 현물을 공급하는 조합원이 가져가는데 이 조합원이 얼만큼을 가져가는지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비례율이라는 사업성 지표입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우리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이런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 주거 정비 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포지티브한 측면도 있고 네거티브한 측면도 있는데 같이 섞어놨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기존 주택을 허물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특히나 주택 파괴 대상, 그러니까 파괴하는 주택이 노후화되고 저렴한 주택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소득층의 서민주택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없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러한 주택들을 파괴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특히나 위에 기존의 조합원분 플러스 일반 분양분을 올리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여기에는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나야 되는 이러한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용적률을 다 썼다라고 하면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을 늘릴 수 있는 허용 여분의 용적률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비시설을 양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동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이러한 공공시설 확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 기존의 아파트보다 대규모 세대가 들어오면서 상가 등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생활 편익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죠. 커뮤니티 시설에는 뭐 독서실도 있고 스포츠센터, 카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생기죠. 특히나 재건축을 통해서 고가의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던 이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을 뛰어넘는 이러한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지역의 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굉장히 중요시됐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지역사회가 형성된다라는 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 전입해온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이룰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전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소외되는 이러한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는 이 대도시 안에서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규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고르게 나누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이 돼야 되겠죠.